자, 이 문장에서는 중심 소재 잡아주고 얘가 과학 철학 분야다. 뭐 요 정도 인지해주면 뭐 끝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방향성을 잡아갔어야 돼요. 어떤 방향성?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군. 어떤 내용? 그게 뭐냐면 과학의 개념이 뭐냐?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냐? 근데 이걸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하는 수단이 이걸 도입해서 그럼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뭘 알아야 돼? 그 수단인 패러다임이라는 걸 알아야 얘네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군. 이런 약간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내가 패러다임을 몰라. 패러다임이 뭔데? 그럼 말해주겠지. 패러다임이란 하고 말해줄 거야. 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비어있는 정보. 그게 뭔데? 하는 비어있는 정보를 인식하는 활동이 중요해요. 그쵸? 비어있는 정보를 인식하고 패러다임이 뭔지 몰라. 그럼 패러다임 설명해 주겠지. 자,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수희야. 읽어주면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을 집합체, 과학적 성취들을 가리킨다. 자, 여기까지가 패러다임의 개념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해 라는 것을 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뭐였죠? 다른 말로 말 바꾸기가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한 말 말고 다른 버전의 말로 내가 재진술을 할 수 있냐. 이해를 한 거다. 만약에 재진술을 못한다. 이해를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패러다임을 이해했냐. 이해했냐. 재진술 가능해요? 패러다임이 뭔지? 그걸 하려면 약간 시간을 들여서 좀 다시 읽어보고 이거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시간을 약간 들여서 읽어봐. 지금 읽어보고 있죠? 읽어봤더니 이래.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럼 뭐 21세기 같은 건가?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는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치고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그럼 뭐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지하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이론이나 틀이나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거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냥 다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나 틀 같은 게 패러다임이야.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 전자칠판 펜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때문이야? 중력 때문에. 이런 게 패러다임이야.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 마법으로 이게 둥둥 떠가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우리의 패러다임은 중력이라는 게 있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이야. 뭔지 이해했어요? 그럼 패러다임을 재진술해보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나 생각의 틀 그런 게 패러다임이다 하고 재진술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쿠는 이 공동체가 우린데 이 공동체가 패러다임을 공유한 우리가 연구의 주체와 방법, 기준, 세계관, 가치관, 신념 등을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에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이건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럼 이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뭐예요?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논문도 읽고 막 이런 게 정상과학이다. 그럼 지금까지 얘네야 우리는 뭘 한 거죠?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소개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했어야 하는 개념 두 가지는 뭐였죠? 패러다임. 그럼 패러다임과 정상과학의 관계는 뭐야? 패러다임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게 정상과학이네. 자, 소개받은 이 개념들도 연결을 지어줘 봤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만일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패러다임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자,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근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고 중력이라는 게 있고 중력에 따라 막 가속도가 있고 막 그렇게 우리가 패러다임 안에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어 우리가 펜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 수치가 딱딱 안 맞아. 뭔가 결과가 어긋나. 계속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력이 없네. 지구가 둥글지 않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겠지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 뭐 이 실험의 어떤 설정값을 잘못 측정했거나 아니면 뭐 이 실험을 설계하는데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어긋났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러나 이후에는 뭐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하다 아닌 것 같으면 그럼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과학혁명은 그럼 뭐겠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접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게 과학혁명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읽은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과정을 읽은 것 같은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줍니다. 그러면 과정을 되짚어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생각의 틀인데 그 생각의 틀에 의해서 연구하는 게 정상과학이야.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를 의심해봐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이제 그 패러다임을 갈아치우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좀 짚어줘 봤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훈련했던 쿤 아님 구간이 등장해요. 아님 구간을 꼭 이렇게 꺽쇠로 묶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지해주기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서툴다. 그럼 묶어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을 드러냈고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다. 그럼 어디가 아님 구간이야?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다. 아니다. 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쿤은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거에 동의 안 해요.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다. 바꿨다니까 쿤은 이런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그럼 쿤은 과학이 귀납적이라 생각 안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납적인 게 뭔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출제자가 요 말을 뒤에 가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아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정보량을 이 1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납적이라는 걸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인지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 귀납적인 게 뭘까요? 귀납적이라는 건 그냥 아는 것 좀 털어줘봐. 어? 귀납적인 게 뭘까요? 개별 사례로 결론을 내는 건데 진짜 완벽한 설명인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개별 사례가 좀 누적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례를 내가 봐요. 근데 이 사례 관찰을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얘를 누적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원래 그런 거구만 하는 일반 법칙으로 만드는 것. 일반 법칙으로 만드는 게 귀납적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화정에 2005년에 처음 왔어요. 화정에 2005년에 처음 왔는데 2005년에 만난 화정 애들이 너무 착한 거야. 그런데 원래 애들이 항상 언제나 착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애들이 안 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의심하면서 지켜봤어.
근데 애들이 계속 착해. 2006년이 되었는데 또 착해. 2007년에도 착해. 2008년에도 착해. 2009년에도 착해. 2024년에도 착해.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덕양구 애들이 좀 착하네. 예를 들어 내가 뭐 신상엽은 알지만 김상엽이라는 애가 뭐 어디 덕양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덕양구 어딘가에 김상엽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걔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착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귀납적인 거죠. 사례를 관찰하고 누적해서 일반 법칙으로 만드는 게 그게 과학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과학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섞었더니 다 A가 나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또 섞어봤더니 A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걸 반복해가지고 아,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원래 A가 나오는구만. 이렇게 하는 게 과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쿠는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어. 아닌 구간 처리해주고, 쿠는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 바뀌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사례가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예시니까 우리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지어서 이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시는 연결지어가면서 읽는다. 그럼 뭘 연결해줘야 돼? 이 사례에서 도대체 내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약간 기준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에 뭐가 나올 것 같아?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적 관찰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과학적 관찰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걸 일단 여기서 찾아내야 하고, 그 과학적 관찰이 달라지는 원인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눈치채야 돼? 패러다임은 적어도 2개다.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2개여야 되잖아. 그럼 그 2개의 패러다임을 인지해 줍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찾았다. 뭘 찾았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럼 아, 이런 게 패러다임이네 하고 인식도 확실하게 해주고,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찾았다. 뭘 찾았어? 관찰이 달라지는 걸 찾았어요. 아까는 행성으로 관찰했는데 이제는 뭘로 보여? 위성으로 보여.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니 과학적 관찰이 달라지는 거다. 그 다음에 문장을 봤더니 이는이에요. 이는은 뭘까요? 앞에 사례가 이는이지 않아?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그 사례가와 이는을 연결해서 읽어가야겠구나. 그럼 연결해 볼게요. 친숙한 도구를 가지고서, 친숙한 도구 뭔데? 망원경이요. 그걸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망원경으로 뭘 들여다봤지? 달이요. 그걸 보면서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새롭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니 망원경으로 달 보면서 뭘 보는 거야? 위성이요. 그럼 여기 새롭고 다른 거는 뭐겠어? 위성이지. 근데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 교회 다니세요? 그거 아니잖아. 여기서 전도는 뭐예요? 주객 전도할 때 그 전도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게 주객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는 뒤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게 부정어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전도는 뒤바꾸는 거라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쿤의 생각인데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뒤바꿨어. 그럼 여러분, 쿤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묶어봤더니 생각해보니까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이 귀납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걸 경험을 해봐서 누적해가지고 일반 법칙으로 만드는 게 귀납이었고, 생각해보니까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이랑 귀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귀납을 이해를 안 했다 쳐봐. 그럼 여기서 귀납이 그냥 귀납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얘랑 똑같은 걸 내가 절대 모르겠죠? 절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낱말을 처리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해. 패러다임의 개념, 정상과학의 개념, 귀납의 개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갔어야
필자가 문제 내려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챈다? 그럼 그냥 틀리는 거 아닌가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에 뒤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또 뭐 하고 있어? 필자가 문제 내려고 재진술하고 있죠? 그럼 똑같은 게 또 나와야 돼. 뭐가 똑같은 거야?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과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관찰이 경험 아닌가요? 그쵸?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거, 이게 귀납적 생각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귀납적 생각과 경험주의적 사고방식과 관찰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똑같은 거다라는 걸 인지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론은 뭐예요? 언제 관찰이 달라졌어? 패러다임이 변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론은 뭘까요? 패러다임. 한 번 더. 세계관이 변화한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 여기 세계관은 뭘까요? 패러다임이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필자가 여러 번 말 바꾸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 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 내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라인으로 와서, 자, 이는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렇지, 행성에서 위성으로. 그쵸? 쿠는 과학혁명을 전후해서 상이한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관찰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 자, 우리는 지금 사례를 통과해서 여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뭘로 보여야 돼? 천동설과 지동설이요. 천동설, 지동설 안에서 문제, 어떤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관찰이 서로 다르고 그렇겠죠?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행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천동설에서는 지구가 고정이고 지구의 주위를 천체가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행성의 개념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애가 행성이었을 거야. 근데 지동설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다른 행성들이 도는 거잖아. 그쵸? 그럼 아까 전에 천동설은 지구 주위를 도는 애가 행성이고 지동설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애가 행성이니까 이 용어의 개념이 달라졌죠? 범주, 카테고리도 달라진다? 생각해봐. 자, 천동설에서 지구는 행성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지동설에도 지구는 행성이 아니야. 행성이지. 범주도 달라지고 카테고리 좀 달라졌죠? 자, 그걸 좀 이해해주고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서로 다른 패러다임 천동설, 지동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 뭔지 알아요. 그쵸? 중립도 뭔지 알아요. 관찰도 뭔지 알아요. 언어도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 중립 관찰 언어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론도 알고 중립도 알고 관찰도 알고 언어도 알아. 하지만 이론 중립 관찰 언어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필자가 어떻게 했어? 다시 말하면 하고 앞에다가 쓱 뭘 줬어요? 개념을 줬죠. 그러니까 보통 개념은 패러다임이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정상과학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아채기 쉽게 개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념을 깔아주고 이거, 이러한, 이거 이렇게 수식어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재진술을 통해서 개념을 앞에다가 깔아줬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가 뭐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하나. 뭐가 더 좋나 비교하려고 하는데 천동설에서의 용어는 천동설에서만 통하잖아. 지동설에서의 용어는 지동설에서만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낫나를 평가하려면 천동설도 뛰어넘고 지동설도 뛰어넘는 어떤 용어가 있어야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돼요? 얘를 비교하려면 천동설에도 써먹을 수 있고 지동설에도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인데 그런 게 사용이 안 된다. 자, 패러다임 바뀌면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세계와 관련 맺는 방식이 변화된다.
자, 이로 인해 용어가 지시하고 있는 의미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예시에서 달이요. 달이라는 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죠. 하지만 달도 다르게 인식돼. 원래 천동설에서 행성이었는데 지동설에서는 지구의 위성이 되고 이렇게 인식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쿠는 이렇게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두 이론 뭐 천동설, 지동설이 가지는 방법론적인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을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했다. 그럼 통약 불가능성은 뭐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안 통해. 서로 통하지가 않아. 그게 통약 불가능성이고 이 때문에 통약 불가능성 때문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과학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말이 안 통해. 왜? 통약 불가능성 때문에 소통이 안 돼. 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자 마지막 문단 쿤이 언급한 과학혁명의 과정 통약 불가능성은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렇게 나 지금까지 이거 얘기했다 하고 정리하는 말을 띄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나 지금까지 이거 얘기했다? 얘가 뭐더라? 과학혁명의 과정이 뭐였더라? 1문단에 있었죠? 일단 1문단으로 가서 봐봐. 가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패러다임을 통해서 뭘 해요? 정상과학을 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다가 문제가 계속 생기면 과학혁명. 자, 그게 이게 여기서 말한 뭐였어요? 과학혁명의 과정이었고 통약 불가능성은 뭐더라? 아, 말이 안 통하는 거. 천동설, 지동설 말 안 통하는 거는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여봐. 안유진이 예뻐? 장원영이 예뻐? 안유진. 예나의 생각은? 안유진. 수희의 생각은? 장원영. 어때요, 혜중아? 장원영이요. 다영아 어때요? 여자들은 보통 장원영이라고 하는데 예나 안유진이라고 하네요. 지원아. 안유진. 하은아. 장원영? 서진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치? 이렇게 둘 다 예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얘 장원영 예뻐, 안유진 예뻐. 둘 다 예뻐요.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엽이가 결혼하려고 하면 안유진이냐 장원영이냐 둘 다 결혼할래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해야 돼. 둘 다 예뻐요. 막 이런 건 안 돼. 천동설, 지동설, 야, 너 뭐야? 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치? 저는 하나만 딱 골라야 돼. 뭐, 저는 이걸 지지해요.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쿠는 단 하나의 이론 선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여기 오타예요. 안정 아니고 인정.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택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학 철학자에게 열거되는 정확성은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딱딱 맞는다. 이 이론대로 하면 야 이렇게 된다? 그게 딱 이루어질 때 정확하다. 간결성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될 때 여기서 이제 문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과의 특징이 있어요. 이과는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정말 놀랍죠? 문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성선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측은지심에 인에 막 도리에 막 이렇게 막 선의지 막 절대선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길게 말해야 이게 훌륭한 거잖아. 그치? 약간 문과는 길게 말해야 아 잘했다. 근데 이과는 짧게 한 줄로 말하면 훌륭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훌륭해? E는 MC 제곱. 그냥 끝이야. 이러면 되게 오 사람들이 되게 멋지다 막 이렇게 이게 뭐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딱 표현하면 오 대단한데? 약간 이런 물리 법칙 뉴턴이 왜 훌륭해? 제1법칙 제2법칙 막 끝?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지. 그래서 과학은 이과는 짧게 말하면 짱이야. 그래서 간결성 되게 같이 해. 호소하는 야 봐봐 내 말이 더 정확하잖아. 내 말이 더 간결하잖아. 해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는 지금 수능 특강에 나오는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의 내용을 훑은 거고요. 얘가 이제까지 선생님이 귀납적으로 우주 이론의 변화와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주 이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 이론을 몰라요. 왜냐면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은 뭐만 공부해? 현대 지구과학만 공부해. 그럼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수능 특강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와 자, 케플러의 천체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그냥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다 그런 거였어. 그냥 학문이라는 게 세세하게 세분화되지 않았을 무렵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를 관측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요. 분명히 이쪽으로 갔어. 근데 얘가 다음날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거야. 모든 천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로 갔는데? 그럼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아, 원운동을 하나 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들이, 여기서 천체란 그냥 땅에서 바라봤을 때 하늘에 있는 달을 말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천체 이론이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넘사잖아. 그치? 너무 넘사니까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반박하지 못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성의 역행운동.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화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화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상한 패턴을 보여요. 아니, 원운동하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역행운동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원운동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봐요? 정상과학을 해보는 거지.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과학자가 주전원 운동을 하나 보다. 주전원 운동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이렇게요. 이렇게 원운동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운동 건드리기가 싫은 거야. 그 안에서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얘가 주전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역행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정상과학 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주전원 운동은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 막 이런 원도 있고 저런 원도 있고 원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장점이 뭐냐면요. 계산이 딱딱 맞아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대로 하면 야, 지금쯤 금성 나타난다? 짠! 나타나. 지금쯤 야, 여기 백조자리 나타난다? 백조자리 짠! 나타나. 계산이 너무나 정확했던 거지. 근데 겁나 복잡해. 이 겁나 복잡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 이론을 알고 싶으면 저기 책장에 코스모스라는 책이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 꽂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쓱 빼가지고 앞에서부터 넘겨보면 금방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옵니다. 엄청 복잡해. 거기 주전원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해.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챙겨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얘가 너무나 복잡하게 간결하지 못한데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신박하다고 생각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계산대로 하면 금성이 안 나타나. 백조자리가 안 나타나. 뭐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야. 그럼 이거 과학혁명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갈릴레이가 나는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갈릴레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종교재판에서 야, 너 이런 말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갈릴레이 너 그러면 계산해봐? 이렇게 한 거야. 계산을 막 했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종교재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입을 다물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는 계산이 안 맞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성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케플러 바로 앞에 티코 브라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관측 덕후야. 심지어 망원경도 없어. 그 맨눈 관측의 달인. 맨날 눈 빠지게 뭐가 어디 나타났음. 맨날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나서 후손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근데 케플러가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케플러가 그걸 획득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획득한 케플러가 봤더니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단 원운동이 아니라 뭐였어? 천체가 타원 운동을 하는 거였어. 원운동이 아니었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틀렸어요. 그쵸? 둘 다 틀려. 지구 중심도 아니고 원운동도 아니고 그치?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이 지경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막 별로 그렇게 회의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도 둘 다 틀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좀 틀려도 되지. 그치? 좀 틀려도 돼. 너무 막 그렇게 막 자존감 떨어뜨리고 하지 말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렸잖아? 우리도 틀릴 수 있어. 뭐 이제 배우면 되지. 이분은 끝까지 몰랐다고요. 자기가 틀린 것도. 어쨌든 지구 중심도 아니고 원운동도 아니고 얘는 다 틀렸어.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결하고 계산도 딱 맞고 케플러가 맞는 거 아닌가? 케플러가 정확성과 간결성을 다 획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맞나 보다.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확실해요, 상엽아? 근데 상엽이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상엽이 본 적도 없는데 뭐 그걸 딱히 연구를 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100% 확실해요? 그쵸? 왜? 과학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정확성과 간결성을 통해서 이론 선택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관한 내용과 우주의 어떤 우주 이론, 천체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연결해 봤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깔고 그 다음에 우주 천체 이론 깔고 패러다임의 전환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단독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독 문제는 2번인데요. 자, 2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 발문이라 얘들아 긍정 발문 문제는 X가 몇 개 나와야 돼? 5개 선지 중에 X가 4개, 동그라미가 1개 나와야 돼요. 그쵸? 얘들아 그런 느낌으로 풀어볼까요? X 4개, 동그라미 1개. 해보세요. 1분. 자, 얘는 오리토끼인지 토끼오리인지 그림인데 일단 정상과학이 뭐예요? 토끼라고 보는 게 정상과학이니까 토끼가 패러다임이야. 그치?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오리네라고 의심하는 집단이 나타나면 과학혁명이에요? 아니야.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났을 때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과학혁명은 나타난 걸로 안 돼. 어때야 돼? 오리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되어야 그래야 과학혁명이다. 그쵸? 자, 두 번째 선지가 내신이나 기출에서 출제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얘는 뭐 때문에 X야? 전도 때문에 X죠. 자, 전도는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해주는 표현인데 얘는 지금 이렇습니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이건데 얘는 지금 이거 아닌 건 이거야. 이게 아닌 게 이거야. A가 아닌 게 A야.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도가 부정어라는 걸 못 알아채면 그냥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 이런 말들 잘 인지해주고
여기 이해됐어요? 자, 세 번째 선지는 용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은 용어의 개념이 달라지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는 야, 토끼 귀다. 토끼의 입이다. 얘는 토끼니까 그냥 정상과학이에요. 토끼 패러다임 안에서 논쟁하는 건 정상과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다. 자, 4번은 왜 아니에요? 과학혁명은 단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절충 안 돼, 그치? 자, 5번 선지. 과학자의 세계관 변화가 뭔가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럴 때 토끼 눈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리 눈이네. 이렇게 하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얘가 맞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글로 가서 자, 나글로 갈게요. 자, 어떤 과학이론 A를 버리고 과학이론 B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박보검을 차버리고 류준열을 사귈 순 없어. 그치? 객관적으로 더 나은 거여야 돼.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택한 게 더 나은 거여야 돼. 그치? 근데 더 나은 거여야 그게 똑똑한 선택이야. 그럼 내가 더 나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실제론자였던 포퍼는 진리 근접도가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진리 근접도가 뭐야? 가 떠올라야겠죠? 진리 근접도가 뭐지? 이렇게 비어있는 정보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쵸? 진리 근접도는 큰, 가까운, 이건 약간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쵸? OX가 아니라 진리 근접도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크다, 뭐 중간이다, 작다 약간 정도의 문제 그런 거 인지해주면 문제 풀 때 좀 좋아요. 자, 진리 근접도가 뭔지 몰랐는데 설명해 줍니다. 어떤 이론에 대한 참인 귀결 명제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를 뺀 값의 크기로 정의된다. 뺀. 근데 우리가 또 뭘 몰라? 귀결 명제가 뭐야? 그치? 비어있는 정보를 계속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해서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새는 난다. 비둘기가 난다는 참인 귀결 명제. 타조가 난다는 거짓인 귀결 명제. 아, 그냥 명제구나. 귀결 명제는 그냥 명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러한 귀결 명제에서 참인 귀결 명제의 수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의 수를 뺀 것이 진리 근접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이 귀결 명제는 앞에 있고요. 거짓인 귀결 명제는 뒤에 있어요.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고 그럼 결과값과 얘는 무슨 관계야? 얘가 커야 결과값이 크겠죠? 얘가 작아야 결과값이 크겠죠? 자, 이런 관계들도 인지해주고 그러나 참인 귀결 명제와 붙어 자, 여기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거든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을 쪼개보는 거야. 자, 이 문장을 의미 요소 구간으로 쪼개볼게요. 쪼갰어요? 쪼개보세요. 쪼개면 이럴 때 이렇다고 해서 이럴지가 문제가 된다.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때요? 이런 때도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이론 A와 저러한 이론 B가 있을 때 이거랑 이거가 있을 때 이론 A는 어떤 애야? 참, 거짓 둘 다 많은 애. 이론 B는 참, 거짓 둘 다 적은 애가 있을 때 이론 B가 진리 근접도가 크다고 해서 B가 더 진리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는 참인 게 한 1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인 게 한 99개가 있는 거지. 한 반반 느낌으로. 그럼 얘는 진리 근접도가 1이에요. 근데 얘는 둘 다 적어야 되니까 참인 애가 한 3개 정도 있고 거짓인 애가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얘는 진리 근접도가 2예요. 그러면 얘가 더 진리에 가깝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참인 애가 100개나 있고 얘는 참인 애가 3개밖에 없는데 얘가 더 진리에 가깝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하는 문제 제기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포퍼가 제시한 진리 근접도가 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문제 제기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과학이론의 선택이나 변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파이어 아벤트라는 사람이 또 출연하는데, 파이어 아벤트는 통약 불가능성을 근거로 진리 근접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누굴 비판해요? 진리 근접도 누가 말했는데? 포퍼를 비판해요. 자, 지금 여기는 파이어 아벤트가 포퍼의 진리 근접도를 비판하는데 근거가 뭐야? 통약 불가능성이 뭐더라? 천동설, 지동설? 말이 안 통한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통약 불가능성이 아 맞다 그거지? 근데 만약에 얘를 이해를 안 했어. 그럼 어떡해? 다시 가로 돌아가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그 한 방에 읽을 때 이해를 하고 넘어왔으면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들면요. 이해를 하고 내려오는 게 최선이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 모양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왔어야 돼. 자, 이는 뭔가요? 파이어 아벤트의 비판은 포퍼의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여느 비판들과 다른 것이다. 봐봐. 이는 이것과 다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 아님? 파이어 아벤트 아닌 구간이죠. 파이어 아벤트의 비판은 이런 거랑 다른 거니까. 아닌 구간이야. 그럼 여기 뭐가 아니야? 포퍼가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포퍼가 설명해 준 그 정의가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비판한 애들이 있었던 거야. 얘네들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포퍼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 너가 정의 내렸는데 그거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파이어 아벤트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럼 파이어 아벤트는 어떤 거야? 야 포퍼 너가 말하는 진리 근접도가 뭔지 알겠는데 통약 불가능성 알지? 그거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론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이게 뭐야?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덜 가까운 이론을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포퍼가 진리 근접도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불가능하다. 통약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지? 정보량 1. 파이어 아벤트는 이처럼 통약 불가능성 언급했지만 쿤의 그것과는 다르다. 자, 뻥 비어있는 정보가 생겨나야 돼. 뭐예요? 파이어 아벤트의 통약 불가능성과 쿤의 통약 불가능성이 어떻게 다른데? 차이. 우린 여기서 차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뭐가 다른데? 파이어 아벤트의 통약 불가능성은 의미 변동론이다. 그게 뭔데? 파이어 아벤트는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맥 의미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지금 파이어 아벤트와 쿤의 통약 불가능성의 차이를 인지해야 되는데 파이어 아벤트의 플러스 알파 개념이 나왔어요. 쿤은 이런 거 말 안 했는데 파이어 아벤트는 문맥 두 번이나 말했잖아. 그 문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파이어 아벤트가 처음으로 말한 거니까. 그쵸? 자, 그에게 과학적 용어는 이름표처럼 이론과 독립적인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이론에서 변함없이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묶어볼까요? 어디가 아니야? 이름표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아니죠? 고정된 의미 아니야. 변함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학적 용어는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변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계속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낌이어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 고정적인 거 아니고 변함없이 아니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가변적이다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거야.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 이해를 하면 정보량이 압축되는데 여러분들이 N차 읽기를 하는데 계속 정보가
계속 쌓여간다. 정보량이 미쳤다. 그럼 이건 무슨 신호야? 내가 뭘 놓쳤다. 내가 뭔가 어디 놓친 부분이 있다.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다의 지표로 기본적으로 뭘 제시해요? 재진술이 안 된다. 이해 못한 거. 정보량이 미쳤다. 이해 못한 거. 그럼 다시 읽어야 돼, 얘들아. 문제를 풀겠다고 들면, 물론 실전에서는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뭐 어쩌겠어. 실전인데 그냥 가야지. 근데 N차 읽기를 할 때 그런 느낌으로 N차 읽기는 제대로 된 N차 읽기가 아니다. 다시 읽으셔야 돼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었고, 자,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에 쓰이는 용어와 진리에 덜 가까운 이론에 쓰이는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 왜 달라요? 문맥이 다르잖아요. 파이어 아벤트는 문맥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문맥이 달라서. 자, 파이어 아벤트의 통약 불가능성 주장에 따르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잘 짚고 넘어온 사람은요, 얘가 당연한 문제 제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더 나아야 돼. 그럼 나은 게 뭐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포퍼가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뭐예요? 진리 근접도. 근데 지금 파이어 아벤트가 뭐래? 그거 아니야. 진리 근접도 안 돼. 통약 불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우리는 파이어 아벤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야, 그럼 진리 근접도가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너는 너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 진리 근접도가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에 대해 파이어 아벤트의 대답은 어이없게도 아무거나 골라 인 거야. 뭐든지 좋다. 자, 그에게 있어 과학의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말도 맞아요. 그쵸? 우리가 뭐 지동설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우주의 어떤 비밀을 통달한 건 아니잖아요? 지동설도 설명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동설보다 천동설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 어느 이론이 더 우월한지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진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라 묶어볼까요? 어디 아니야?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 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무슨 설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무슨 설이 증식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선택되든 좋은 것이다. 어차피 다 틀린 거니까. 어차피 다 조금씩 틀렸으니까 그는, 여기 약간 좀 어려운 구간이라 여기 좀 집중해 볼까요? 수희야, 잘 듣고 있어요? 그는 합리성 자체를 수많은 전통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자, 우리는 우리의 전통 중에는 예의 범절이 짱이다 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고 예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되게 짱 먹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언제야? 유교 사회에서는 예의라는 전통이 짱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어떤 사람이 출세? 합리적인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해야 우리가 돈을 잘 벌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독보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 전통 가운데 하나야. 어차피 우리는 지금 과학을 숭상할 뿐, 어떤 시대는 예의를 숭상하고 어떤 시대에는 막 돈을 숭상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지, 과학이 뭐 그렇게 특히 대단한 건 아니다. 자, 과학 이론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자연적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이 선택된다. 그럼 우리는 자연적 이론이 뭔데? 자연적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쯤 자연적 해석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자, 사회문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파이어 아벤트의 플러스 알파 구간을 인지했기 때문에 사회문화 언어가 뭘로 보여야 돼? 문맥이요. 문맥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틀이다. 틀? 패러다임 같은 건가? 생각을 했죠. 과학이론의 변화는 어떤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 패러다임이 다른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결국 뭐 파이어 아벤트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자연적 해석으로 바꿨을 뿐 대체된다는 표현이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파이어 아벤트의 이러한 주장에는 과학이론의 변화는 사회나 문화, 언어, 문맥이요. 문맥에 영향을 받는 것임이 내포되어 있다. 그에게 과학은 수많은 제도나 전통 중 하나일 뿐이며 아까 들었더니 좀 이해가 되죠? 과학이 뭐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과학적 문화와 비과학적 문화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체계 학문도 아니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원주의가 뭔가요? 모든 걸 두루두루 다 인정하는 거지. 그치? 장원영도 예쁘고 안유진도 예쁘고 조연아도 예쁘고 뭐 이런 거 다 다원주의인 거 아니에요? 상대주의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맞고 다 틀린 부분도 있고 너나 나나 다 맞다고 치자. 이런 게 상대주의잖아요. 파이어 아벤트는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1번, 3번은 알아서 푸시고 4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기를 잘 읽고 보기를 두 동가리 내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자, 그 다음에 선지. 얘는 부정 발문이에요. 그쵸?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오고 x가 하나여야 돼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해결해 볼까요? 1분. 자, 보기를 2개로 나눠본다면 하지만 에서 쪼개지네요. 하지만 앞에는 뭐가 패러다임이야? 플로지스톤 설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로지스톤 설이 대세라 가지고 여기에서 소개된 누구? 프리스틀리가 이런 문제를 이 플로지스톤 설에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플로지스톤이 산화수는에 흡수되었다.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야. 이거 뭐야? 정상과학을 해봐요. 하지만 라부아지에가 아니야. 산소야. 그래가지고 얘가 새로운 연소이론이 되었다. 그럼 패러다임이 플로지스톤 설에서 산소설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쿤의 관점으로 볼 때 프레스틀리가 산화수은에 플로지스톤이 흡수되었다. 플로지스톤 어쩌고 한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으려는 것. 이 문제를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하다. 자, 두 번째 선지 쿤의 관점으로 볼 때 자, 프레스틀리가 얻은 새로운 기체를 라부아제가 야 그거 산소야. 그럼 같은 실험이었는데 산소는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마치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야 라고 한 거랑 똑같으니까 쿤의 관점이 맞네요. 자, 포퍼는 뭐 주장했어? 진리 근접도. 포퍼의 관점으로 볼 때 진리 근접도가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진리 근접도가 커졌으니까 여기 새로운 연소연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얘는 적절하다. 자, 파이어 아벤트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의미가 연소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문맥이 달라지니까 의미가 동일하지 않겠다. 자,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점진적으로요. 자, 이 파이어 아벤트는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했다? 아니잖아요. 그쵸? 아님 구간을 잘 인지하거나 내가 인지를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표시를 해놓거나 자, 그런 게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었어요.